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버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피해자가 받았던 고통을 가해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예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상대방에게 되갚아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일남일녀의 엄마입니다. 최근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한 워킹맘이기도 하죠. 이전까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해야 했거든요. 정말 살림만 말이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그 일만으로도 제 시간은 꽉 차 있었던 순간들이었어요. 마치 제가 가정부로 취직한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는 남편과 만나 결혼하기 이전에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서였죠.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제가 꿈에 그리던 도서관에 취직했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도서관 사서일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행사도 주관해야 했고 강사 초빙부터 수강생들 관리까지 정신없는 날들이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인문학 이벤트를 통해서였답니다. 수강생으로 처음 이곳에 왔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군요. 당시만 하더라도 참 다정하고 가정적인 아버지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부럽기만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이전에 저를 가졌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하자던 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산딸이 다가오자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했죠.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혼자가 된 어머니 곁에는 든든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이 계셨고 덕분에 저는 사랑을 한가득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잘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남편에게서 들은 말이지만 제게 첫눈에 반해서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마 제게 데이트를 신청할 엄두는 내지도 못하고 말이죠. 남편은 자신이 애딸린 이웃남이기에 당연히 제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제가 본 남편은 그 어떤 남자보다도 완벽해 보였어요. 그래서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죠. 남편이 아닌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남편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해요. 자신한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청했다는 사실이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친 짓이라고 난리가 났죠. 네가 제정신이야? 애 딸린 이혼남이라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남자고 결혼한다고 난리야. 사별도 아니고 이혼? 멀쩡히 애들 엄마가 살아있는데 네가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잘할 자신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저를 잘 따르고 좋아해요. 정신 차려. 애들 자라면 사춘기 올 거고 당연히 네가 계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 올 거야.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는 네가 무슨 수로 엄마가 되겠다는 거야.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제가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셨죠. 당시에 저는 그 말에 더 자극을 받았다고 할까요? 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오히려 기필코 해내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기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저도 나중에야 알았죠.
상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말, 그리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에는 다 일리가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다만 제가 걸리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왜 남편의 전처가 이혼 서류만 남기고 사라졌는지에 관해서였죠. 그것도 두 돌이 지난 아이 하나와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만 남기고 말이죠. 남편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많이 괴로웠다고도 했죠. 남편과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께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더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 이겨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진행했죠. 물론 친정어머니가 결혼을 싫어하고 반대하시기는 하셨지만 남편이나 아이들을 싫어하지는 않으셨어요. 제 고집대로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는 두 번 다시 반대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아이들을 친손자만큼이나 아껴주셨답니다. 아이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곧잘 안겨 있었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애들은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무서워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보셨을 텐데 할머니를 친근하게 여기기는커녕 무서워서 벌벌 떨기 일쑤였죠.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꽤나 규모 있는 음악학원을 소유하고 계셨는데요. 남편의 월급에 시어머니께서 벌어들이는 돈이면 생활비로 충분하니 제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죠. 애들이 엄마 손을 타야 제대로 크는 거 아니겠니? 네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직장 그만두고 애들 곁에서 자라는 모습 지켜보고 챙겨주렴. 내가 네게 바라는 건 그뿐이란다. 처음에는 반감이 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도서관 사서는 제가 꿈꾸던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어머니란 존재가 필요한 것도 맞는 말씀이란 생각에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나 할까요?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말 그대로 아이들 돌보는 것으로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집에는 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이모님이 계셨고 제가 따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은 없었죠. 오로지 아이들과 교감하고 같이 놀아주고 공부하고 때 되면 식사를 챙기고 그게 제가 집에서 하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늦은 나이에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제가 다 해야 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또래와 어울리는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어린이집을 보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상당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너 고작 몇 달 집에서 애들 봤다고 힘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별나지도 않은 애들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마음 먹는 거니? 이러니 계모들이 욕을 먹는 거지. 어머니, 제 의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래 아이들과 만나서 생기는 사회라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제가 해줄 수 없는 경험들을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 몸 하나 편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질구질하게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계모자리 들어왔으면 애들한테 정 붙일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유대감이 생기겠니? 어떻게든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낼 생각을 해야지. 아휴, 정말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가르치려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순 억지로만 들렸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애당초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며칠을 걸쳐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야만 했어요. 보내려고 하는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끈질기게 말씀드려야 했죠. 최종적으로는 제 뜻에 따라주셨지만 그날부터가 악몽의 시작이었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부터 저는 오전에 시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저는 아이들의 이유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했답니다. 책을 새로 채워놓기도 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두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날들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도우미 이모님께서 그만두시기로 했다고 하면서 혼자서 살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2층은 저희들의 공간이었어요. 막말로 2층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벅찬데 1층까지 책임지라니 너무 심하다 싶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는 1층과 2층을 오가면서 온갖 집안일을 다 하고 있더군요. 집안일은 정말이지 해도 해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한 건지 가정부로 취직한 건지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참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혼자서 1, 2층 다 청소하기는 너무 힘들어서요. 도우미 이모님 새로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애들이랑 놀고 먹는 게 다면서 그럼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살려고 그랬니? 누가 떠받들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이가 없다. 가정주부가 할 일 하면서 앓는 소리 내기는.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면서 유세를 한다고 말이죠. 남들이 보면 시집살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제가 지금 겪는 것은 시집살이가 맞았잖아요.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꾹 눌러 참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죠. 저는 가정주부고 집안일 하는 것 자체가 불만인 것은 아니에요. 혼자서 못할 것 같으니까 이모님을 구해달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줘.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줘. 청소는 청소기가 해줘.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이다. 세탁기가 해주는 빨래 널고 정리하는 것은 제 몫이고요. 식기세척기가 해준 그릇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죠. 네, 청소기가 해주죠. 그런데 청소기를 돌리는 사람은 저거든요, 어머니. 저는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은 두 집 살림이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생각하셨는지 제가 반박을 하자 얼굴을 굳히며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니,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혈압 오르셔서 위험하세요. 그리고 두 집 살림은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으니 파트타임 이모님이라도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반대를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방법을 바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흔쾌히 사람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구해준 이모님께 1층을 부탁드리고 저는 아이들 방이 있는 2층에만 집중했죠.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나오셨냐고요?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죠. 자기 아들 돈을 함부로 쓴다고 제게 경제관념도 없느냐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지켜보는 동안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정도였답니다. 너는 내 말을 어디로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 기어코 사람을 들여?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도 정작 남편이 나서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혼자서 위아래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사람 쓰셨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어머니. 집에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
제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남편 앞에서는 말을 얼버무리시니 이모님을 드리는 것으로 넘어갔답니다. 물론 집안일이 힘든 것도 사실이었지만 정작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편애였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시집을 왔을 때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죠. 동서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의사 며느리라고 어찌나 끔찍하게 아끼시는지 보고 있으면 제가 괜히 화가 날 정도였답니다. 제게는 온갖 일을 다 시키시는 분이 의사 며느리는 물에 손이라도 닿을까봐 전전긍긍해 하시는 모습이라니 진짜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구나 싶었죠. 그와 동시에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 곁에서 웃기만 하는 동서가 얄밉기도 했답니다. 제가 시집을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추석이었는데요. 당연히 차례상을 차린다고 정신없이 바쁠 시점이었죠.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한 번도 차례니 제사니 이런 걸 지내본 적이 없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어요. 사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는 했지만 다들 지역별로 올리는 음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시댁에서 어떻게 차릴지 모르다 보니 갑갑하기만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그런 미숙함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마지야, 아니 음식간을 왜 그렇게 짜게 하니? 내가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둘째는 한 번 가르쳐주면 단번에 음식간 맞추는데 어떻게 된 게 너는 설명을 해줘도 모르니? 아휴, 공부말이만 없는 게 아니었나 보지. 안 그러니 둘째야? 형님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저에 비하면 형님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지. 한쪽이 좀 처지는 결혼이기는 했지만 어쩌겠어. 어머니, 서로 좋아해서 한 결혼에 급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지는 결혼이라뇨. 봐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저렇게 도끼눈을 뜨고 덤비는데 진짜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니까. 저는 시작은 항상 시어머니가 아니었냐며 한 소리 더 하려다가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조용히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자신이 승자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훈계라고 생각하시는 듯 말씀하셨죠. 저는 그 소리를 아예 무시하고 제가 할 일만 했답니다. 동서를 감싸고 도는 것은 그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차례가 끝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에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동서를 허겁지겁 보내시더라고요. 제게는 상을 치우고 남은 음식까지 정리하라고 하셨으면서 말이죠. 사돈께서 얼마나 기다리실까. 어서 가서 얼굴 보여드리고 내 안부도 전해주렴. 더 늦으면 참 아낄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야지. 형님 죄송해요. 먼저 일어나서. 제가 일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동서가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이 늦어서 일도 제가 다 했는데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얄미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한마디 했죠. 그럼 미안해만 하지 말고 같이 하면 되겠네. 같이 하면 시간도 적게 들 테고. 동서는 제가 그렇게 나올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듯이 벙찐 얼굴을 하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시어머니께서는 바쁜 애를 잡아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너 정말 제정신이 맞기는 하니? 누굴 붙들고 있어? 고작 뒷정리 좀 하라고 했다고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니? 너야 서울이니까 좀 늦게 가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엎어지면 코도 앓고 오시면서 둘째가 일찍 나서는 건 또 불만이야? 저는 이번에도 동서만 감싸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차례니 제사니 수두룩하게 행사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말했죠. 어머니 말씀처럼 저는 서울이 친정이라서 가깝기는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친정까지 거리나 동선의 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거리상으로는 크게 차이도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서가 도와주면 저도 동서도 기분 좋게 빨리 나설 수 있잖아요.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자 슬그머니 제 곁으로 오더니 함께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야 당연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네가 여기서 그런 일 하고 있는 걸 사돈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며 말리셨죠. 어이가 없더군요. 저한테는 매일같이 시키시는 일을 동서가 좀 한다고 하니 놀라시는 것은 둘째고 아주 시어머니 본인이 하실 기세로 말리시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죠. 제가 남편의 전처가 이혼 서류 한 장만 놓고 사라진 것이 시어머니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였답니다. 사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적당히 위트도 있고 로맨틱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남자와 못 살겠다고 도망을 친 것일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집살이라면서 조금씩 그 이유가 짐작이 되었는데 명절을 겪고 나니 그 혹시나 하던 생각들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죠. 왜냐면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고 안달이신 것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워낙 남편 앞에서는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는 뭐든지 오냐오냐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도 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처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의 행포를 당하고 있을 사람도 아니었지만 당했다고 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더 아니었거든요. 저는 의견을 구하는 척 하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이후 시집살이가 집요하게 변한 원인에는 아마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는 아이들 귀가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오는 길에 단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디 약속이라도 있으신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신 상태로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제게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아이들과 놀다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려 한다며 소리를 지르셨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아이들이 제 뒤에 자꾸만 숨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애들한테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으면 애들이 할머니 곁에 올 생각을 안 하니? 정말이지. 너는 사람 놀라게 하는 재주도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어머니께서 과하게 소리 지르시니까 애들이 놀란 거잖아요. 왜 제 탓을 하세요?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차시며 지금은 바빠서 길게 말을 못한다고 하시더니 2층에 동선애가 와 있으니 저더러 좀 챙기라고 하셨죠. 저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쌩하니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졸지에 저는 아이 셋을 돌보게 되었답니다. 동선의 애는 이제 곧 돌이 지났는데 저희 집 둘째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다행히도 순해서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나 싶었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퇴근한 남편은 동선의 애를 왜 제가 보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열흘 정도 동생이랑 재수씨 여행 간다고 들었거든. 근데 애 안 데려간 건가? 왜 여기 있대? 여보, 뭐 들은 말 없어? 듣기는 내가 무슨 말을 들어. 애들이랑 놀다가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늦었다고 화내시면서 덜컥 맡기고 나가셨는데. 저는 동서와 서방님께서 애를 두고 여행 가실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런 일을 제게는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결정한 시어머니에게도 마음이 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셨는데요. 술에 취한 모습이라 뭐라 드릴 말씀은 없었죠.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께 동서가 정말 애를 두고 부부만 여행 간 것이 맞는지 확인을 했어요. 여행은 무슨, 둘째 세미나 있는데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된다고 하길래 내가 두고 가라고 했다. 애한테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네가 보면 되겠다 싶어서 말이야. 그런 일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거절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집에서 남는 게 시간인 사람이 넌데 네 의견을 뭐하러 물어?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저는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를 존중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무려 보름을 새 아이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동서가 몸살을 핑계로 데려가지 않고 며칠을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일의 전말을 알게 된 것인지 동서는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선물을 주더군요. 정말 예쁜 스카프였어요.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저냥 하고 다닐 만큼의 가벼운 물건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받은 선물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시선에서 가격이 보통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귀한 걸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사와. 너희 형님은 사줘도 이게 뭔지도 모를 사람인데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써? 아유, 애썼어. 워낙 순한 애잖아. 어려울 거 하나 없었는데 뭐 이렇게 선물까지 챙기고. 우리 작은 며느리처럼 세심한 데다가 센스 있는 애가 드물지. 고생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동선에 애가 있는 동안 한 번도 도움이라고는 주신 적 없는 시어머니께서 애가 순해서 어렵지 않았다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자니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나마 동서가 거듭 제게 죄송하고 고마웠다고 말해서 망정이지 아니면 저는 시어머니께 하신 것도 없으시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한 소리 할 뻔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혼자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는 것조차 무섭더군요. 병원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소견과 함께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급하게 치료비를 마련하는데 딱 100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수술 비용이라며. 그런데 나한테 빌려달란 말을 하면 어떡해. 사위도 자식이야. 당연히 내가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돈을 빌린다고 하면 괜히 자기랑 나 사이에 선 긋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서운해. 남편은 제가 빌려달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섭섭한 표정을 지으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돈을 구해주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바로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중간에 시어머님께서 연락이 오셔서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친정어머니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무가내셨죠. 결국 당장에 집에 오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친정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지 못하고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원래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요. 집에 도착하니 엉망진창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저희 아이들 둘과 동생네 아이를 맡겨두고 나갔었는데 그 잠시 동안에 잔뜩 집이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막내 라인의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사고를 치는 반경이 넓어졌는데 시어머니께서 방심하신 거죠. 잠시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보면 시어머니께서는 애당초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아우, 얌전하게 앉아있으라고 했더니 고세를 못 참고 아우, 징글징글. 저는 능숙하게 아이들을 욕실로 데리고 가서는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집을 방문하신 파트타임 이모님께 집안 정리를 부탁드렸죠.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집이 엉망이 되었다고 저를 부르셨으면서
정리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 순간에도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려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못 견디게 서러웠습니다.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는 말도 없이 나가버리시기까지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사고 친다고 지친 아이들을 토닥거리며 재우고는 저도 그 옆에 잠시 누워서 눈을 붙였답니다. 그렇게 휴식 시간을 갖고 일어난 저는 한결 개운한 얼굴로 1층에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언제 온 것인지 주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기에 거실 소파에 걸쳐둔 제 옷가지와 가방을 챙겨서 조심스럽게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두 사람의 대화가 제 발길을 붙들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병원 찾아오셔서 점심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어.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그래도 어머니께서 갑자기 100만 원을 용돈이라고 주시는데 진짜 얼마나 설렜는데요. 동서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깨르르 웃음이 터지더군요. 어른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용돈하라고 100만 원을 줬다면 당연히 웃음이 그치지 않겠죠. 2층으로 올라온 저는 가방에 손을 넣었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가방 안에 들어있어야 할 봉투가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봉투 안에는 남편이 준 1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 속에 등장하던 100만 원이 혹시 그 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같이 내려간 저는 아직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다가가서 돈에 대해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가방 열어보셨어요? 가방? 무슨 가방 말이냐? 거실에 있던 가방? 네, 그 가방이요. 혹시 가방 안에서 봉투 가져가셨어요? 제가 잔뜩 굳은 얼굴로 가방에 대해 묻자 동서도 당황스러웠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께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흰 봉투 하나 있길래 내가 챙겼다. 뭐 어때서?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네 동서랑 얘기하는데 나 방해하는 거니? 아휴,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배운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어머니, 그 봉투가 무슨 봉투인지 알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당연히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어디 버릇없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높이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었죠. 어떻게 구한 친정어머니의 병원비인데 그걸 날름 가져가셨으면서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 저희 친정어머니 병원비에 보태야 할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나한테 없는데? 그 돈이야 우리 을사며느리 용돈하라고 이미 줬지.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나 아까 대화의 100만 원은 제가 준비했던 돈인 모양이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동서에게 100만 원의 행방을 물었어요. 하지만 당황한 동서는 100만 원을 방금 시어머니와 쇼핑해서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그 돈을 다 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생일 축하한다고 용돈 주시면서 같이 쇼핑하자고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산다고. 그래서 그 잠깐 쇼핑으로 100만 원을 다 썼단 말이야? 동서는 금방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사람처럼 제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동서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내가 생일 맞은 며느리한테 용돈도 못 주니? 그것도 네 눈치 봐야 할 일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세상 떳떳한 얼굴을 하고 제게 물어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솔직히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고 싶다는 생각도 꽤 많이 들었답니다. 저는 애써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시어머니께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100만 원을 돌려주냐고 하시면서 급기야 제게 하나뿐인 동서 생일 선물 줬다고 생각하고 다시 돈을 구하라고 하셨죠. 정말이지 사람의 탈을 쓴 악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손쉽게 하는지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이놈의 집구석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순간 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번뜩이며 지나갔어요. 저는 두고 보자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머니께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제 얼굴 표정을 보고서는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녁에 동서 생일 미역국을 끓이라는 말과 함께 거실로 나가셨죠. 동서는 쭈뼛거리면서 따라 나가지도 못하고 제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따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어머님이 용돈 주신다고 생각했지 그 돈이 형님께 중요한 돈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계좌번호 주시면 제가 바로 입금할게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동서는 마음 쓰지 마. 그 일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테니까. 동서는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복수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했죠.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콧노래까지 부르시면서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늦을 테니 저녁 준비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최근 들어서 외출이 잦아지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걸 신경 쓸 시간 있거들랑 소파랑 침대 덮개를 바꿔두라고 하셨죠. 어떻게 시킬 일을 그렇게 잘 찾으실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나가시고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는 척하면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패물함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는 어머니께서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하고 나가시는 반지를 따로 챙겼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1억짜리 반지라고 하는데 어디서 샀냐고 물어도 가르쳐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반지를 챙기고 일어나려는데 패물함 들어있던 곳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저는 손을 뻗어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가 여러 장 나왔어요. 혹시 서랍을 여닫는 과정에서 넘어갔던 걸까 싶어서 다시 정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죠. 무슨 땅 문서도 나오고 각서도 나오고 서류 봉투마다 난리더라고요. 저는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서류 봉투는 실수로 서랍 뒤편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숨겨두기 위해 고의로 해둔 것이죠. 저는 급하게 폰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남겨두고는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 두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집에 사람이라고는 저 혼자였음에도 저는 누가 보지 않았을까 불안함에 밀려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서방님네 식구들까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는 동서만 데리고 거실에 앉으셨죠. 동서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보름 동안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서류들에 대해 조사를 끝낸 저는 속으로 언제든 터뜨려 주겠다고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나오시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방에 들어가셨던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며 나오셨죠.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도둑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는 패물함을 들고 계셨죠.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도둑이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남편이 혹시 없어진 것이 반지 말고는 없느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가시더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셨죠. 아마도 숨겨둔 서류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나마 진정된 얼굴로 나오셔서는 반지만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일 아끼는 반지, 그것만 사라졌어. 큰애야, 혹시 너 나한테 말도 없이 집 비운 적 있니? 너는 없어진 물건 없어? 당연하죠. 어머니, 무슨 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친구분들한테 매번 자랑하시던 그 반지요? 그래, 그 반지. 너도 봤잖아. 반지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반지가 없어지자는 말이지.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꾹꾹 눌러가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그 반지 제가 팔았어요. 저의 폭탄 선언에 삽시간에 집 안이 조용해졌죠. 시어머니께서는 삐그덕거리면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보통 놀란 얼굴이 아니셨죠. 저는 너무 고소한 마음에 저절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으며 담담하게 말했죠. 저번에 어머님께서 제 가방에 있는 돈으로 동서 용돈 주셨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저는 안 주시길래 직접 챙겼습니다. 야!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시며 제게 달려드셨지만 저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셨죠. 그 반지가 얼마짜린 줄 알고 팔아! 너 같은 애는 평생에 걸쳐서 일해도 받을 수 없는 반지야, 알아? 그런데 감히 시어머니 폐물함에 손을 대? 작은 애야 뭐하니? 당장 경찰 신고부터 하렴. 여기 도둑령 있다고 당장 신고해. 내가 깜빵 쳐넣어버릴 테니까. 어머니야말로 제 가방에서 돈 꺼내가셨잖아요. 그건 도둑질 아닌가요? 어머니나 저나 뭐가 다르죠? 너랑 나랑 같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푼돈 꺼내갔다고 지금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100만 원이랑 억이랑 같니? 돈 내놔. 당장 고소하기 전에 내 돈 내놔. 시어머니는 기어코 제 멱살을 잡으시고는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남편하고 서방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시어머니를 제게서 떼어내려고 했지만 무슨 괴력인지 남자 둘이 달려들어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저는 목이 졸려오는 느낌과 함께 얼굴로 피가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시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저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는 반지를 판 돈을 달라고 하셨죠. 저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요. 저희 어머니 1인실로 옮겨드리고 아이들 물건 좀 사고 하니까 돈이 금방이던데요. 그리고 어머니, 그 반지 제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고 하시더니 막상 내다 팔려고 봤더니 다이아몬드 급이 너무 떨어져서 얼마 받지도 못했다고요. 1억? 그 반지는 1억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시던데요. 어디서 쉰소리를 듣고 와서 함부로 주절거려. 그 다이아 반지가 어떤 건지 네가 알기는 알아? 어디서 감히?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반지가 어디서 왔는지. 애들 친모 반지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검게 변했어요. 제가 서랍 뒤편에서 발견했던 서류. 그 서류에는 아이들의 친모에 대한 것들로 가득했죠. 제 예상대로 아이들의 친모는 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제가 겪은 일은 그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싶을 정도였어요. 저야 고전적인 집안일 테러가 전부였다면 아이들의 친모가 겪은 일에는 온갖 모함과 계략이 존재했죠. 남편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들의 친모 이야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따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면서 저를 잡아 끌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는 성큼성큼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소리를 지르며 저를 막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서방님께서 무슨 눈치라도 채셨는지 시어머니를 붙들더군요. 저는 서랍 뒤편에 숨겨진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셨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남편에게 읽어보라고 말하며 서류를 내밀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당신 어머니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 확인해봐.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할 테니까. 남편은 손을 떨면서 서류를 넘겨보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지만 남편의 두 눈은 이미 서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읽어 내려갈수록 남편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려갔죠. 우리 큰아드님,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들어보면 너도 다 이해가 될 거야. 그 애는 너랑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다니까? 네가 속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듣기 싫으니까. 남편을 알게 된 이후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런 감정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방님 역시 몸을 떨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아이들 친모가 사라진 날 이후로 처음이라고 말했죠. 저는 동서에게 아이들을 좀 보고 있으라고 말하면서 2층으로 올려보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읽었는지 손에 서류를 꼭 쥐고는 눈을 감고 서 있었죠.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여보면. 애들 친모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꾸미실 만큼? 왜요? 애들 친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니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서? 큰아드님, 진정하고 내 말도 좀 들어줘야지. 내가 쫓아낸 거 아니야. 지 발로 나간 거지. 나는 나가란 소리 한 적도 없어. 네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기는 한데 내 말 들어보면 어머니께서 나가라고 한 적은 없으시죠. 나가지 않고는 못 버티게 만드셨을 뿐이지. 진짜 어머니, 어떻게 사랑을 시켜서 이렇게 피를 말리실 생각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의 친모가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돈으로 사서는 아이들 친모를 스토킹하도록 하셨죠. 그리고는 그 남자가 막무가내로 아이들 친모를 찾아가려고 시킨 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은 그 장면을 촬영한 일종의 보고서 같은 것이었죠. 사주했다니 나는 그저 뒷조사를 시켰을 뿐이야. 다른 남자 만나고 있던 것은 그 애였지. 나는 우연히 알았을 뿐이고. 우연이요? 정말 우연이세요? 어머니께서 그 남자들 사주하셨잖아요. 어머니만 사람 시킬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저도 친척 오빠한테 부탁해서 알아볼 거 다 알아봤거든요, 어머니. 그 남자 생각보다 술술 이야기해 주던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받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자는 시시덕거리며 큰 건수였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자랑스럽게 떠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지금 자신이 가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받은 자금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정도로 조사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 입만 뻥끈거리시면서 저를 손가락질 하셨어요. 이것만 알아본 줄 아세요? 애들 친모를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다 알아봤죠. 아주 이 집에서 쫓아낸 것도 부족하셨나 봐요. 사람까지 시켜서 해외로 나가게 하셨던데요? 왜요? 다시는 그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로는 불안하셨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시고는 점점 뒷걸음질 치셨죠. 저는 보름 전에 발견한 서류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보았거든요. 친척 오빠는 저를 도와주면서 시어머니를 가르쳐 무슨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느냐고 혀를 내두를 정도더라고요. 남편이 본 자료는 제가 알아낸 것의 일부에 불과했죠. 남편은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반지요. 그 반지 애들 친모가 남겨둔 다이아 목걸이였잖아요. 그걸 세곡만 바꿔서 하시면 숨겨질 것 같으셨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들에게 유일하게 남겨둔 것을 손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애들은 기억도 못할 사람, 남겨둔 물건이 있으면 뭐 하는데? 그리고 그런 애가 남긴 걸 내가 왜 우리 손주들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 손주들 인생에서 그런 인간은 싹 도려내야 한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주저앉은 남편 앞으로 가서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셨어요. 애들 친모는 딱 그 주제밖에 되지 않는 애였어. 진짜 너를 사랑하고 애들을 아꼈어 봐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흔들리지 않았지. 네 짝으로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애였단다. 네가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해서 내가 도와준 것뿐이야. 큰아드님, 내가 우리 큰아드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지? 우리 큰아드님 꽃게말 가라고 내가.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이어질 동안에도 남편은 가만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더니 곧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뿌리치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휘청거리는 남편의 몸을 부축하자 축축하게 젖은 손으로 괜찮다고 하면서 제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죠. 어머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잔인한 인간일 줄도 모르고 애들 친모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네요. 사실 첫째 가졌을 때 애들 친모가 독립해서 살면 안 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홀몸도 아닌데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구라도 곁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애들 친모를 설득했는데 그게 저한테 살려달라는 신호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애들 친모는 몇 번이나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큰아드님 왜 그게 네 잘못이야. 그건 다 분수도 모르고 너랑 살겠다고 했던 그 애가 잘못이지. 주제도 모르고 설친 것은 저죠. 이런 악마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으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다니.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마냥 눈도 깜빡이지 않고 멈춰 계셨죠. 떠뜸거리는 말투로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 시어머니를 두고 남편은 서방님에게 오늘은 아이를 데리고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과 저를 제외하고는 가족 그 누가 연락을 하더라도 받지 말라고 했죠. 서방님께서는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맹렬하게 끄덕이고는 2층을 통해 동서와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제게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 챙겨서 이곳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큰아드님, 가게는 어딜 간다는 거야, 아들! 남편은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는 캐리어에 짐을 넣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애들 짐을 말없이 빠르게 챙기기 시작했죠. 남편은 나머지는 사람을 시킬 생각이니 며칠 지낼 수 있는 것들만 챙기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짐을 싼 저희는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버선발로 나와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죠. 그렇게 집을 나온 남편은 제게 서울을 벗어나도 괜찮느냐고 물었고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정근 신청을 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군소리 없이 먼저 내려가 집도 알아보고 아이들 어린이집도 수소문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제 얼굴만 보고 있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죠. 자기가 왜 미안해. 솔직히 잘못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가해자는 어머니지. 당신이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안하다, 진짜. 너도 그동안 힘들었겠다. 알아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어머니께 법적으로 무슨 조치 취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어머니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들은 물론 네 주변에도. 남편은 꽤나 굳은 결심을 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죠. 천륜을 끊겠다고 말하는 자식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네 식구는 남편이 말한 대로 서울을 벗어나 다른 도시에 정착을 했고 지금까지도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서울에서보다는 훨씬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혹시 시어머니가 아이들도 괴롭히지 않았을까 의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아무런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고요. 그저 지금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길 바라고 있을 뿐이랍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한 것인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소식이 궁금해 먼저 찾아볼 정도는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잊혀가는 중이죠. 인연이 끊어지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고 싶네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겠다면 아마 남은 인생은 그렇게 홀로 외롭게 보내시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